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케팅 관리 제2장 마케팅의 기초, 글로벌 마케팅, 윤리적 마케팅,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글로벌 마케팅 경험 곡선. 우리 책에서 지금 독특하게 쓰이는 표현인데요. 글로벌 마케팅 익스피리언스 러닝 커브. 예, 이런 말을 씁니다. 글로벌 마케팅 경험 곡선과 관련된 다양한 수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글로벌 시장 기회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보고요. 핵심 시장을 정의하고 각 지역에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의 마케팅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도전 과제,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어떤 도전이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전략엔 무엇이 있는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글로벌 제품 전략을 만들 때 핵심 요소들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을 만들 때 윤리, ethics, 윤리의 중요성, 그 다음에 가치 제한, 그 다음에 마케팅 믹스 요소를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의 한 부분으로서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라고 말하는데요. 지속 가능성의 의미와 기업 성과 평가를 위해 기업 성과 평가에 사용되는 세 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마케팅에는 국경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사업을 하는 것도 가능은 하겠지만 우리나라 외에도 기회가 엄청나게 많은데 굳이 로컬 우리 도메스틱 마켓에 갇혀 있을 필요는 없죠. 자, 그래서 글로벌 유통 네트워크도 잘 깔려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정교한 의사소통 도구도 잘 마련되어 있고, 제품도 전 세계적인 그 취향, 입맛 이런 것들이 잘 연구되어 있어서 충분히 표준화될 수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이 잘 깔려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 세계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어느 정도 여건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대기업, 중소기업도 모두 전 세계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기회가 커졌는데 기회가 커진 만큼 사실은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원을 써야 하고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하다 보니 위험 리스크도 함께 커지는 면은 어쩔 수가 없이 있지요. 그 다음 글로벌 고객들의 욕구에 맞춰 제품을 맞추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널리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통적인 입맛, 공통적인 니즈가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전 세계를 꼭 하나의 가치만, 하나의 니즈로 그렇게 전체가 그렇게 될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또 어떤 면에서는 각각의 나라별로, 문화별로 맞춤화가 필요하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제품 적응이란 표현을 쓰는데요. 어댑테이션. 그렇게 어느 정도 수정할 필요는 있겠죠. 글로벌 경험 학습 곡선, 글로벌 익스피리언스 러닝 커브라고 부릅니다. 우리 저자가 특히 다른 책엔 잘 안 나오는 표현인데 이 학습 곡선은 네 가지의 단계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 외국 마케팅, 포린 마케팅을 안 하는 기업, 포린 마케팅을 하는 기업, 국제 마케팅, 글로벌 마케팅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외국 마케팅을 안 하는 기업, 없는 기업이에요. 중개상, 그러니까 직접 진출하는 게 아니라 중개상을 통해서 또는 직접 접촉을 하더라도 제한된 수준의 직접 접촉만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외국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가 있다고 해서 그 회사가 꼭 외국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외국 마케팅을 이제 하는 기업입니다. 두 번째 단계. 보다 공식적인 외국 마케팅을 안 하는 단계보단 보다 공식적인 국제화 전략을 개발하고요. 즉 현지에 있는 중간상과
공식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하거나 또는 직접 해당 국가의 판매망, 직접 판매망을 만들 수도 있죠. 자, 세 번째는 인터내셔널 마케팅, 우리말로 국제 마케팅 이렇게 말하는 부분인데요. 3단계가 광범위한 판매 조직 그리고 유통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국제적인 시장에 관여를 하는 단계가 국제 마케팅 단계입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 밖에서, 즉 외국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이때 우리가 국제 마케팅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이런 환경이라는 게 글로벌 시장이 우리 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가 될 때, 이럴 때 우리가 국제 마케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아직은 경영진들이 국내 시장을 아직은 우선시하는 이러한 단계를 국제 마케팅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국내를 우선시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나라에 둘러싸인 이 국경, 우리나라의 국경을 매우 중시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국내, 국외라는 것을 분명하게 구별을 하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을 더 우선시하고요. 마지막 단계가 글로벌 마케팅입니다. 글로벌 마케팅은 국내, 국외 이런 구별이 이제 약해지고 비로소 전 세계를 하나의 큰 시장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때 우리가 글로벌 마케팅을 한다고 이야기해요. 여기 나오는 표현대로 하나의 시장, 그런데 그 안에 여러 개의 세분 시장이 있는 하나의 큰 시장으로 보는 것이죠. 싱글 마켓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도 책에 나옵니다. 50% 이상의 매출이 우리나라 외의 인터내셔널 마켓에서 달성될 때, 아까 국제 마케팅에서는 국내, 국외라는 우리나라의 국경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죠? 이제 그게 국제 마케팅인데, 글로벌 마케팅은 국경을 이제 어느 정도 허문 거죠. 예, 국경을 허물어서 전 세계를 하나의 큰 단일한 시장으로 보는 관점이 글로벌 마케팅이라는 것이죠. 자, 필수 정보. 글로벌 마케팅을 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정보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경제적 정보. 당연히 중요하겠죠. 예, 뭐 전 세계적인 비즈니스 사이클도 존재하겠지만 각각의 나라별로 경제 환경이 다르겠죠. 그리고 나라별 문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트렌드, 그 다음에 비즈니스 환경, 그 다음에 정치, 법적 환경. 정치와 법은 이제 하나로 묶어서 보통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시장 여건에 대해서 정보를 잘 알아야 우리가 그 나라에 진출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겠죠. 신흥 시장, 영어로 말할 때 emerging market이라고 말합니다. 과거 20세기의 경제 성장은요, 서유럽, 미국, 일본의 삼각체제에 의해 촉진되었지만 21세기가 된 최근 25년 동안 신흥 시장이 성장해왔다. 이머징 마켓. 중국, 인도 이러한 신흥 시장에서 향후 경제 성장의 75%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국적 지역 시장 구역 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멀티내셔널 리저널 마켓 존이라고 말하는데요. 멀티내셔널 리저널 마켓 존. 이거는 나라별로 어떤 그 관세를 낮추고 어떤 상호적인 경제 이익을 위해 어떤 일종의 결합을 한 그런 일종의 나라별로 일종의 경제 블록을 형성한 그런 걸 말해요. 대표적인 게
아시아에 있는 아세안, 유럽에 있는 EU, 그다음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나프타, 북미에 있는 나프타, 남미에 있는 메르코스르, 이런 것들이 있죠. 다국적 시장 구역, 다국적 지역 시장 구역은 네 가지 영향력 때문에 형성된다고 해요. 첫 번째, 경제적 이해관계. 두 번째, 지리적으로 가까울 때. 모두 그렇죠. 나프타나 EU나 메르코스르나 아세안이나 다 가까운 나라끼리 이렇게 뭉친 거잖아요. 그 다음,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무시할 수 없고요. 네 번째, 문화적 유사성도 이들이 이렇게 뭉치는데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4개의 지역 시장 구역을 보면 메르코스르, 남미, 아세안, 아시아, EU, 유럽, 나프타는 미국. 자, 이렇게 있죠. 자, 글로벌 시장 선정. 어떤 나라에 진출할까 하고 선택하는 것이죠. 셀렉션, 초이스 이런 거죠. 어떤 국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이 A 나라에 진출할까, B 나라에 진출할까, C 나라에 진출할까. 딱 나한테 맞는 적합한 나라가 있겠죠. 그런데 내가 진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나라도 있다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돼요? 많은 비용과 장기적 손실이 따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위험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지요. 자, 선택 기준을 파악해 봅시다. 일단 경쟁이 치열할수록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리고 목표 시장의 크기와 성장률. 목표 시장이 너무 그러니까 클수록 좋죠. 클수록 좋고 성장률이 성장을 많이 하는 그런 시장이 좋은 시장이죠. 그다음 투자 규모. 뭐 투자 전망이 밝다면 투자를 더 늘릴 수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아주 큰 투자가 필요하지는 않을수록 좋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익을 획득할 때까지 필요한 시간은 적을수록 좋겠죠. 자, 그 다음 그 나라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나를 봐야죠. 우리 회사 사정도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 회사가 해외 시장에 진출할 만한 인적인 자원이 충분히 있나? 경영적 자원, 그 다음에 재무적 돈 얘기죠. 자원이 충분한가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번엔 시장 진입 전략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출이에요. 수출은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제품을 그 나라에다가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수출은 그렇게 많은 투자와 그렇게 높은 위험이 들지는 않는 전략이에요. 그리고 글로벌 경제 활동의 10% 정도를 차지하고요. 수출업자와 유통업자란 말이 나오는데요. 수출업자는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도와주는 그런 업자죠. 그래서 글로벌 운송에 적합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요. 유통업자는 진출하고자 하는 도착지 나라, 그죠? 우리가 공략하고자 하는 나라의 여건을 잘 알고 있는 현지 유통업자를 말합니다. 수출업자나 유통업자를 사용해서 간접적으로 수출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의 직접 디렉트 세일즈 포스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위험성도 크죠. 비용도 많이 들죠. 하지만 직영이라는 게 좋은 점이 하나가 있는 게 직접적으로 조직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거나 어떤 우리 회사의 어떤 강력한 어떤 그 지식, 통제력이나 노하우가 중요한 이러한 업종인 경우, 이러한 제품인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직접 진출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매우 그 전문적인 제품,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제품, 첨단 산업재 이런 경우 직접 판매 인력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번엔 계약협정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계약협정. 현지 기업과 비자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걸 말합니다. 자, 여기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라이센싱이에요. 라이센싱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에게 라이센스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기업을 우리가 라이센서라고 하고 라이센스를 받는 회사를 라이센시라고 하거든요. 라이센서가 라이센시한테 권한을 어느 정도 빌려주는 거죠.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뭘? 브랜드도 쓰게 해주고 특허도 쓰게 해주고 브랜드 이름이나 로고나 아니면 뭐 광고나 이런 걸 쓸 수 있게 해주고 아니면 노하우도 전수해주고 운영 매뉴얼도 뭐 아무튼 공유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등등 특허도 공유할 수 있고 이렇게 뭔가를 라이센시에게 주면서 일종의 수수료를 받는 이런 것을 라이센싱이라고 하거든요. 언제 라이센싱을 쓸까요? 어떤 나라는 그러니까 해외의 기업이 자기네 나라에 직접 투자 법인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 나라의 시장을 보호하고 싶거나 그 나라의 기업들을 보호하고 싶을 때 외국이 직접 투자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현지 정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려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과 동업을 해야 들어올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규정을 만든다면 라이센싱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겠죠. 직접 수입을 금지시킬 때도요. 수입할 수 없고 이를테면 우리나라에서 직접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한다면 뭐 특허 같은 거를 받아와서 제조법을 배워와서 그 나라에서 직접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라이센스 권한을 갖고 있는 라이센서가 큰 돈을 투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때 라이센서가 라이센시한테 권한을 주고 라이센시 너네 나라에서 알아서 너네가 돈 투자해서 너네가 해. 그러면 라이센서는 사실 큰 돈이 들진 않거든요. 빌려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 라이센싱을 쓸 수 있겠죠. 사실은 프랜차이징이란 개념은 라이센싱하고 수평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 책에서는 따로따로 쓰고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라이센싱의 하나의 일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 책에서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프랜차이징은 주로 서비스, 관리, 운영 이런 데서 이제 적용될 때 프랜차이징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어쨌든 자 내용을 보면 기업이 품질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의 진출 국가의 그 사업체의 운영에 개입하여 품질을 통제하는 것이에요. 이를테면 미국의 뭐 힐튼, 하얏트 이런 호텔들 있잖아요. 하얏트 호텔이 우리나라에 있는 하얏트 호텔. 그 하얏트 호텔의 건물은 우리나라 사람이 갖고 있는 자산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자산에 미국의 하얏트 호텔이 들어와서 그 호텔의 품질을 관리하고 그 호텔을 전적으로 운영을 하지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프랜차이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본 투자는 많이 필요 없어요. 프랜차이저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 있는 뭐 자산을 갖고 빌딩을 갖고 있는 그 회사가 알아서 뭐 투자하는 거니 그 프랜차이저 입장에선 뭐 큰 투자 필요 없고 그리고 확장도 프랜차이즈 나라에서 자기 돈으로 자기 로컬 내에서 확장을 하는 것이니 프랜차이저 입장에서는
자기네 브랜드를 널리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지요. 그 다음에 현지 시장 지식 획득도 가능해요. 현지 시장 지식은 누가 잘 알아요? 프랜차이즈가 잘 알죠. 그 로컬에 있는 나라의 사업주, 예, 그 사업주들이 그 나라, 자기 나라니까 사업에 대해 잘 알고, 이러한 지식이 프랜차이저에게까지 이제 전수될 수도,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자, 이번에 나오는 건 전략적 제휴입니다. 전략적 제휴는 서로 파트너들 간에 투자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한 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예, 어쨌든 그 몇몇의 기업이 전략적으로, 즉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휴를 할 때 전략적 제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전형적인, 가장 잘 알려진 전략적 제휴 모델이 어떤 산업에 있냐면요, 항공운송 사업에 있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스카이팀, 대한항공 타면 스카이팀이란 얘기 나오잖아요. 스카이팀이 바로 대한항공을 포함한, 예, 항공사들의 연합체 이름이에요. 그래서 원월드, 뭐 하나의 세계란 표현을 썼는데, 뭐 이런 고유명사 같은 경우엔 이렇게 번역하면 좀 이상하죠. 원월드, 스카이팀, 그다음 스타제휴가 아니고 스타얼라이언스라고 하죠. 고유명사니까 스타얼라이언스로 쓰는 게 낫겠죠. 원월드, 스카이팀, 스타얼라이언스, 이런 세 개의 큰 메이저 어떤 그 연합체가 있죠. 이러한 모델을 우리가 전략적 제휴, 스트래테직 얼라이언스라고 말합니다. 국제합작 투자, 인터내셔널 조인트 벤처. 조인트 벤처는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파트너십을 말하죠. 경영상 의무를 공유하죠. 그렇죠. 만약에 A 기업과 B 기업이 합쳐서 기업을 만들었을 때, 한번 우리나라 예를 들어 본다면 뭐 GS 칼텍스, GS라는 회사와 미국의, 예, 어떤 쉐블론이라는 회사가 합작을 한 회사인데, 이거는 GS하고 미국 그 회사하고 서로 의무를 공유하고, 또 서로 간의 협의하에 경영 구조를 정하고. 조인트 벤처는, 즉 합작 투자는 개인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A 기업과 B 기업이 함께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각각은 지분을 갖죠. 자, 이번엔 해외 직접 투자예요. 디렉트 포린 인베스트먼트. 직접 남의 나라에다가 투자하는 거죠. 현대 자동차가 미국에다가 투자를 했죠. 공장을 지었어요. 알라바마에 공장을 지었고, 기아도 조지아인가요? 공장을 지었고. 이렇게 직접 공장까지 지어서 진출하는 경우도 있고, 꼭 공장을 짓지는 않지만 뭐 일단 영업사무소 같은 형태로 진출하기도 하죠. 어쨌든 그 나라에 무언가 적지 않은 투자를 한다는 면에서 위험성은 꽤 크지요. 하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란 말처럼, 예, 잠재적 성장률도 클 때, 예, 크죠. 예, 요게 바로 해외 직접 투자입니다. 해외 직접 투자를 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시기 선택, 언제 진출할 것인가. 두 번째, 법적 이슈는 없는가. 세 번째, 거래 비용, 현지에서 생산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고 유통하는데, 판매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 것인가, 이런 거. 그 다음에 기술 이전, 기술이 혹시 새 나가거나 복제되거나 그러진 않을까. 그 다음, 그 나라에서 충분히 제품 차별화를 할 수 있을까. 그 다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함에 있어서 큰 장벽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만 사업을 한다면 그냥, 예, 딱히 새로운 조직을 검토하지 않아도 괜찮겠죠. 이를테면 서울에 있던 회사가 부산에 지사를 차리고 대구에 지사를 차리고 광주에 지사를 차린다고 해서 뭐 그 지사와 우리 간에 뭐 엄청난 다른 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산, 대구, 광주 차원이 아니라 일본, 더 멀리
한다면 뭐 동남아, 더 먼다면 유럽, 미국 이런 데다가 조직을 만든다면 좀 달라지겠죠. 그렇게 성장을 하면 해외에 지사를 만들고 이 정도로 성장을 하게 되면 어떤 의사결정의 어떤 라인이 길어지고 복잡해지고 이렇게 돼요. 의사결정의 권한도 애매해지고 그럴 수 있죠. 특히 시차가 클 때, 우리나라가 한창 일할 때 그 나라는 새벽 3시야. 그러면 실시간으로 무언가를 지시를 내리기도 어렵고, 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끼리 일하니까 의사소통이 편하죠. 그런데 이를테면 프랑스 지사는 직원의 80%가 그 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한다면 그냥 우리나라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에 지시하는 것과는 좀 다른 그런 게 되겠죠. 자, 이번에 중앙집권화 정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3가지가 있어요. 중앙집권적 조직, 분권적 조직, 그 다음에 지역적 조직이 있는데, 중앙집권적은 중앙, 즉 월드와이드 헤드쿼터, 본사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본사의 전 정책 그대로 아래로 수직적으로 내리는 거죠. 분권적 조직은요, 이거는 그 반대예요. 중앙 집권적이 아니라 로컬에서 다 알아서 하는 것이에요. 그 세 번째, 지역 조직은 핵심적인 의사결정은 중앙에서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은 글로벌 로컬에서 진행하고, 이런 걸 말합니다. 자, 이번엔 글로벌 조직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3가지가 있는데요. 제품별 조직이 있고, 지리적 조직이 있고, 매트릭스 조직이 있어요. 제품별 조직, 지리적 조직, 매트릭스 조직. 제품별 조직은요, 어떤 나라,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서 파는 제품들이 매우 각각의 제품이 너무 달라. 제품의 기술적인 측면도 다르고, 이 제품을 사는 고객도 다르고, 어쨌든 제품별로 엄청 다를 때. 여기 이제 시멘스라는 그 기업 이름이 나왔는데, 시멘스는 독일의 기업 이름인데, 제품들을 보면요, 이를테면 몇 개만 이야기하면 발전소 장비, 발전소 설비, 그 다음에 기차, 철도 차량, 그 다음 헬스케어, 의료기기. 자, 발전 설비, 기차, 의료기기. 이 3개는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이 3개를 하나의 조직으로 팔 수 있어요? 없죠. 이럴 때는 글로벌 제품별 조직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지리적 영역은 제품별로 큰 차이는 없을 때, 그리고 오히려 지리적으로 각각의 A라는 지역, B라는 지역, C라는 지역, 각각의 지역의 특징이 더 클 때 우리가 지리적 조직을 만들죠. 세 번째는 매트릭스 조직이에요. 제품별 조직과 지리적 조직을 가로, 세로, X축, Y축으로 해서 하나의 그 2차원 표처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조직을 우리가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합니다. 매트릭스 조직이 제일 널리 사용된다고 해요. 자, 이번엔 제품이에요. 우리나라의 제품을 해외에 팔 때 첫 번째, 직접 제품 확장. 우리나라의 제품을 다른 나라에 수정 없이 다른 나라에 그대로 출시할 때,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초코파이를 그 나라의 입맛에 맞도록 변화시키거나 뭐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패키지 언어만 그 나라 말만 써서 보낸다, 수출한다, 뭐 이렇게 한다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뭐가 좋겠어요? 추가적인 생산 라인 깔 필요 없고, 우리가 만든,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 맞게 만든 거니까 그 나라의 입맛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마켓 리서치 필요 없고 추가적인 생산 라인 만들 필요 없고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효율은 좋아지겠죠. 두 번째는 프로덕트 어댑테이션이에요. 이거를 뭐 개조라고 번역을 했는데 개조 좀 이상하죠. 뭐 제품 적응이라고도 하는데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해요. 어쨌든 제품 어댑테이션, 그 나라에 맞추어 주는 거죠. 기존 제품을요 그 나라에 맞게 수정을 하는 것이죠. 신라면 같은 거 보니까 일본 신라면, 중국 신라면 뭐 다 다르더라고요. 콜라도 조금씩 다르대요. 이번엔 제품 발명, 프로덕트 인벤션이라고 하는데요. 인벤션이라는 말도 약간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해요. 실제로는 발명하는 거 아니니까. 제품 발명은 발명이라기보단 특정 나라의 상황에 맞도록 그 나라만을 위한 제품을 만드는 것을 제품 발명이라고 표현해요. 가장 그러니까 후방 제품 발명, backward product invention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미 시장에서 한물간 판매 중단된 구닥다리 구식 제품을 다른 나라의 신규 시장에 출시하는 것이죠. 뭐 책 어떤 사례를 보니까 옛날에는요 기계식 계산기가 있었거든요. 그 슈퍼마켓에서 사는 기계식 금전 등록기를 아프리카인가 어떤 그 저소득 국가에다 팔아서 성공한 케이스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후방 제품 발명이고요. 그 다음 전방 제품 발명은 특정 지역의 수요를 위해 신제품을 발명하는 것. 어떤 한물간 이런 제품이 아니라 어떤 실제로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전방 forward 프로덕트 인벤션이라고 부릅니다. 소비자에 대한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품질에 대한 지각, perception. 지각이란 얘기는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거든요. 품질은요, 같은 제품이어도 나라에 따라 같은 제품인데 그 나라는 와, 이 제품을 고급, 럭셔리라고 인식하는 나라도 있는 반면 어떤 나라에서는 그냥 대중적인 제품이라고 인식하기도 하고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예가 나와요. 하이네켄은 미국에서는 특히 꽤 그 프리미엄 맥주로 알려져 있어요. 분류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슈퍼마켓 가봤더니 꽤 비싸게 팔려요. 다른 밀러 같은 맥주보다 훨씬 더 밀러나 뭐 버드와이저보다 하이네켄이 더 비싸게 팔립니다. 그런데 정작 유럽에서는 하이네켄이 프리미엄 맥주라고 인식되기보단 그냥 대중적 맥주로 인식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품질 지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제품을 문화에 맞출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나라에서는 언어적으로 특정 브랜드명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느끼는 이름이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어떤 나라는 어떤 색깔에 대해서 굉장히 미신적으로 굉장히 불길하다고 생각하는 색깔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긴 표현은 되지 않았지만 숫자 같은 것도 그래요. 일본, 중국, 한국은 사자를 되게 싫어하잖아요. 이래서 그런 걸 피하려고 하는 게 있고, 특히 이제 일본이 미신 같은데 좀 민감하니까 일본에 뭐 4개들이 세트를 만들어서 팔았을 때 안 되다가 그걸 폐지하고 5개들을 했더니 잘 팔리더라, 이런 사례들도 책에 나왔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제품과 문화와의 어떤 그 피팅 맞추는 거, 요것과 관련되는 것이죠. 브랜드 전략, 글로벌 브랜드와 로컬 브랜드 전략이 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 전략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브랜드만 쓰는 거예요. 이를테면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나라에 가도 똑같은 브랜드를 쓰죠. 현지 브랜드는 나라마다 다른 제품 브랜드를 쓰는 경우래요. 그러면서 이제 사례로 나온 게 네슬레 같은 경우가 로컬 브랜드 전략을 널리 쓰는 회사다, 이렇게 사례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원산지, Country of Origin, 그래서 COO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원산지 효과는 생산,
조립, 디자인을 어떤 나라에서 했느냐가 그 제품이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그 지각되는가 인식되는가를 좌우할 때 원산지 효과라고 말해요. 책에 나오는 사례를 이야기한다면 벨기에는 초콜릿, 그러니까 초콜릿이 벨기에산이라면 좋지. 그 다음에 과거 같으면 이제 가전제품, 전자제품 일본산 좋아했었고, 명품 같으면 프랑스나 이태리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게 원산지 효과. 시계 같으면 스위스 뭐 이런 것들도 있죠. 시장 경로 이슈. 경로는 이제 유통 경로를 말하는 것이고, 경로를 보통 경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냥 원어 그대로 채널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경로 채널을 우리가 고려할 때, 다른 나라에 우리가 물건 팔 때 그 나라 우리가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 그 나라에서의 유통을 고려할 때 우리가 검토할 사항들이죠. 비용, 자본, 통제, 범위, 특징, 지속성. 이게 다 앞자가 영어 알파벳 C로 시작하는 거라고 해서 뭐 6C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비용, 코스트, 자본, 캐피털, 통제, 컨트롤, 범위, 커버리지, 특징, 캐릭터, 지속성, 컨티뉴이티 이렇게 말해요. 말씀 나온 김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비용은 그 나라에 진출하는 돈, 운영되는데 드는 비용, 뭐 투자 뭐 이런 것들. 자본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자본은 뭐 자세히는 설명되지 않고 있지만, 통제는 컨트롤이에요. 통제는 사실 유통 채널이라는 게 이 앞에 나오는 비용과 통제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어떤 기업도 통제를 잃고 싶은 기업은 없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통제를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나라에 진출을 했는데 우리가 유통을 꽉 잡고 갈 수 있나요? 우리가 직접 그 나라의 유통을 깔면 그게 되겠죠. 이를테면 오리온 초코파이가 동남아시아 베트남에 진출을 했어요. 오리온 초코파이를 유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베트남 전국에다가 오리온 초코파이 물류망을 직접 뭐 유통회사 차려서 직접 물류센터를 짓고 트럭도 구매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나라에 있는 유통망을 사용하면서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하지만 비용을 줄이는 대가로 통제는 어느 정도 양보해야죠. 남의 회사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아주 바짝 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용을 더 들여서 직영 유통 채널을 만들면 통제를 강하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회사는 거의 많지 않죠. 자, 범위는 커버리지예요. 얼마나 그 나라 시장에 꼼꼼하게 얼마나 이를테면 인텐시브하게 유통할 것인가의 문제가 커버리지이고요. 특징은 우리 회사의 어떤 특징? 우리 회사가 꽤 존경받고 고급 제품 브랜드야. 그런데 저 나라에 유통을 하기 위해 어떤 A라는 유통업자랑 제휴를 맺으려고 하는데, 그 유통업자는 완전 싸구려 유통을 하는 굉장히 급 낮은 회사야. 이런 회사랑은 서로 급이 안 맞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고려할 때 특징이라고 하죠. 지속성도 중요하죠. 유통이라는 게 굉장히 한번 딱 구축되면 그 안에서 생기는 노하우 같은 것도, 그리고 오래 운영할수록 그 안에서 이제 시장에 대한 노하우도 생기고 학습도 생기고 하면서, 뭐 학습 곡선이라고도 하지만 어쨌든 운영을 하면서 비용이 계속 떨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 할 수 있는 그쪽 파트너를 찾을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그런 걸 우리가 지속성이라고 하죠. 채널을 자주 바꾸면 엄청난 비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번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다른 나라에 진출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만든 광고를 그대로 틀 수 있을까요?
일단 언어적으로 안 맞으니까 어렵겠고 그렇다면 그냥 번역만 해서 틀까요? 아니야. 우리나라의 광고의 분위기를 그 나라 사람들은 싫어할 수도 있어. 그런 거잖아요. 네 가지 광고 전략이 있어요. 첫 번째, 글로벌 마케팅 주제예요. 이것은 전 세계의 하나의 테마를 광고로 만들어서 각각의 나라의 번역만 다르게 예, 해서 광고를 적용할 때 쓰이는 말이고요. 쓰이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현지 콘텐츠를 이용한 글로벌 마케팅. 글로벌 마케팅의 기본적인 어떤 취지, 방침, 전략은 그대로 놔두되 현지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는요. 뭐 표현이 뭐 바구니식 이렇게 써 있지만 글로벌 마케팅 주제별로 A 광고, B 광고, C 광고, D 광고, E 광고 같이 5개 또는 몇 개일지 모르겠어요. 뭐 어느 정도 몇 개의 광고 테마를 만들어서 이를테면 바구니라고 표현했으니까 바구니에 넣어놔요. 예, 바구니에 넣어놓고 자 베트남은 B 광고가 잘 어울리겠다. 영국은 D 광고가 어울리겠는데? 미국은 C 광고가 어울리겠어. 이런 식으로 가상의 바구니에 담겨놓은 그 5개 또는 뭐 아무튼 몇 개 중에서 골라서 그 나라에 적용시키는 그것을 우리 책에서 바구니식 글로벌 마케팅 주제라고 표현했네요. 그 다음에 로컬 마켓 애드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그 나라에 맞게 아예 처음부터 그 나라에 맞게 그 나라에서 광고를 따로 만드는 것을 현지 시장 광고 제작이라고 말해요. 자, 그 다음 기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이야기하면 인적 판매. 인적 판매는 퍼스널 셀링이라고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업을 말해요. 영업은 이제 영업사원이 직접 나서서 영업을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건데 기업은요. 현지 비즈니스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글로벌 판매 인력을 선발하고 훈련하는데 민감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판매 촉진. 인적 판매도 그 나라의 사정을 잘 알아야 하겠고 그 나라의 문화를 잘 알아야 하겠고요. 판매 촉진도 마찬가지죠. 글로벌 시장에서 소비자를 잘 인커리지해서 독려해서 자극해서 물건을 사도록 만들 필요가 있죠. 판매 촉진이라는 것 자체가 제품을 더 많이 사도록 하게 하는 거. 그 다음 제품을 아무튼 당장 사게 하거나 많이 사게 하거나 이런 그 촉진을 말하죠. 세 번째는 PR이에요. PR은 Public Relations라고 해서 PR이라고 하는데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해 호의적인 인식을 주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말하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국제적인 PR의 중요성도 매우 커졌습니다. 자, 가격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격. 단일 세계 가격은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뭐 실제로 그렇진 않겠지만 우리나라의 그랜저 우리나라에서 4천만 원이야. 그러면 일본에도 4천만 원에 맞는 환율로 미국에도 4천만 원, 동남아에도 4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 사실은 단일 세계 가격을 쓰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냐? 나라별로 시장의 상황이 다르고 또 비용도 다르고 자, 그래서 두 번째 현지 시장 여건 가격 로컬 마켓 컨디션을 따져서 가격을 매기죠. 사실은 미국에선 자동차가 되게 싸게 팔려요. 그것은 우리나라 차를 미국에 수출하는데 돈이 별로 안 들기 때문에 아니죠. 어떻게 말하면 진짜 돈은 많이 들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배에 실어서 미국까지 갖다 줘서 미국에서 또 하역해서 그 차를 미국의 전역에 또 보내서 그걸 팔게 하면 얼마나 큰 비용이 들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보다 싸게 팔죠. 그건 왜 그래요? 미국은 차가 많이 팔리는 나라고 일종의 뭐 박리담회까지 말하기엔 좀 적절하진 않지만 어쨌든 다른 어떤 나라보다 차가 싸게 팔리는 나라 같아요.
그런 나라에서 그랜저가 우리나라에 4천만 원이라고 미국에도 4천만 원대에 판다면 실패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현지 시장 여건 가격이라고 하는데 그 나라의 시장의 상황, 시장의 조건, 여건을 검토하여 적절한 가격을 정하는 걸 말하죠. 세 번째는요. 마켓 컨디션보다도 원가를 중시할 때. 원가 무시 못하죠. 원가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수출하는 데 들어가는 총 원가 아니면 일본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원가가 적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싸게 팔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제품을 싣고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가야 돼. 엄청 멀죠. 이럴 때는 많은 시간이 들고 그 다음에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고 꼭 운송비만 원가는 아니죠. 관세도 원가고 그 나라의 통관 비용도 원가고 아니면 그 나라에서의 뭐 세금 같은 것도 원가고 아무튼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는 것을 원가 기반 가격이라고 해요. 어쨌든 그런 비용들을 고려하다 보면요. 비용이 계속 단계적으로 상승하게 돼요. 수출에 드는 비용, 관세, 수입에 드는 비용, 또 그 나라의 세금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이 단계적으로 조금씩 계단식으로 오르죠. 이런 것을 프라이스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해요. 환율 변동도 거기에 속할 테고 중간상 그 다음에 운송 비용도 다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겠죠. 글로벌 가격 책정 이슈 덤핑은 원가보다 싸게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싸게 다른 나라에서 팔 때 이걸 덤핑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덤핑 관행이 좀 심하다 싶으면 그 나라에서 덤핑 판정을 내려서 아무튼 이걸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죠. 회색 시장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영어로 그레이 마켓이에요. 그레이 마켓. 그레이 마켓이란 말은 원래 블랙 마켓이란 말, 암시장, 불법이죠. 암시장은 블랙 마켓은 불법 시장을 말하는데 불법은 아니야 라는 뜻에서 회색이란 색깔을 이제 그 이름에다 썼는데요. 이 이야기는 뭐냐? 공인되지 않은 어떤 비즈니스가 물건을 싸게 파는 싸게 특정 A라는 물건이 있다고 전 세계적으로 팔리는 A라는 물건이 있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싸게 팔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비싸게 팔려요. 그러면 우리나라 업자가 그 아프리카 그 나라에 가서 제품을 싸게 잔뜩 사와요.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나라에 갖고 와서 비싸게 팔아요. 이런 상황을 회색 시장 유통 이렇게 말해요. 뭐 명품 같은 경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루이비통 핸드백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는 100만 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300만 원에 팔린다고 한다면 실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탄자니아 가서 100만 원을 주고 100개를 사 와서 우리나라에서 300만 원에 차마 팔 수는 없고 200만 원에 판다면 엄청나게 잘 팔릴 수 있겠죠. 이런 것을 그레이 마켓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패럴렐 임포팅, 평행 수입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자, 여기까지가 글로벌 마케팅 이야기고 이제 윤리적 마케팅 이야기를 해봅시다. 먼저 윤리적 리더십, 문화, 그 다음에 정책, 여기서 방침이라고 했지만 정책에 가깝겠네요. 정책은 윤리적 의사결정의 필수 요소이다. 윤리적으로 실패하면 그 제품이나 그 브랜드가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 있겠죠.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이슈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으면 다시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마케팅에서 윤리는 고객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다. 점점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이제 윤리, 환경 이런 것에 대해
좀 더 민감해지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과거에 뭐 지금도 이제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남양 유업 같은 경우에도 예, 기업의 관행이 어느 정도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랬더니 회사의 매출도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지고 이런 상황도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윤리적이지 않다고 생각되는 기업이 어떤 겪게 되는 어려움을 나타내는 사례였지요. 법률적 의무는 마케팅 윤리의 기본이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윤리는 법률보다 먼저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윤리가 먼저이긴 하지만 그래도 법률도 안 지키면서 윤리적이라고 말할 수는 절대 없으니까요. 법률적 의무가 마케팅 윤리의 기본이라고 말한 건 아주 맞는 말이죠. 윤리와 가치 제한 이야기할 때 가치 얘기가 한 번 더 나와요. 가치는 benefit 나누기 여기 출판사 자료인데 benefit 나누기 가격이라기보다도 뭐 가격은 가격이죠. 코스트라고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편익 나누기 비용. 예. 그래서 비용이 워낙 크다면 사실 비용의 대부분은 가격이니까 이렇게 말해도 되겠네요. 가격이 워낙 비싸. 편익도 괜찮은데 편익은 어느 정도 괜찮은데 비용이 너무 비싸면 우리가 가치가 있다고 말하지 않지요. 예, 이 말도 그냥 맞는 말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고객이 기업의 윤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게 가치 제한을 평가하는 핵심이 될 수도 있어요. 가치 제한은 어떤 기업, 브랜드, 제품이 고객에게 또는 소비자에게 약속하는 혜택의 총합을 말하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그 안에 윤리적인 요소도 크게 작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한번 신뢰가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다라는 말도 나오고요. 자, 마케팅 윤리 강령 Code of Ethics라는 게 있어요. 어디 있냐면 AMA에 있어요. 미국 마케팅 협회에 가면 홈페이지에 가시면 있거든요. 가면 6가지의 놈과 3가지의 놈과 6가지의 밸류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책의 그 3가지의 놈은 에 대해서 소개되어 있진 않고 6가지 밸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정직, honesty, 책임, responsibility, 공정, fairness, 존중, respect, 투명성, transparency, 시민권, citizenship 이렇게 6가지 가치를 제시합니다. AMA PCM이라는 시험이 있는데 거기 이제 시민권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고요. 이번엔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지속 가능성은 sustainability. 원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하는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요. 그것을 sustainable development나 sustainability나 같은 말이에요. 예. 자, 어쨌든 doing well by doing good. 좋은 일을 하면서 잘해 나가는 것.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게 이제 환경도 지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좋은 점은 유지하면서 뭐 개발을 해나가자 이런 건데요. 그것의 뿌리를 우리 책에서는 대공황에서 생각을 하네요. 그 환경적인 어떤 환경운동, 환경적인 중요성을 인식하는 그러한 마케팅 이런 것의 뿌리를 대공황에서 찾고 있네요. 대공황 때는 어땠어요? 굉장히 수요도 작고 경기도 안 좋고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껴 쓰고 막 그럴 때니까 이제 환경이란 마인드가 더 생겼기도 할 테고요. 어쨌든 환경에 대한 관심, 그다음 자원을 아껴 쓰자, 효율적으로 쓰자 이런 이슈가 이제 있을 때예요. 자, 이게 이제 녹색 운동이 그린 무브먼트가 지속 가능성으로 발전했고요. 지속 가능성에서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세 가지 핵심 요인이라고 우리 책에서 표현한 트리플 버텀 라인이라고 있어요. 트리플 버텀 라인. 원래 버텀 라인이라는 게 수익이란 뜻인데 그 수익을 그냥 금전적 수익만 따지지 말자. 그래서 금전적 수익은 중요하지만 두 개를 더 넣어서 세 가지를 함께 관심을 갖자. 이런 운동이죠. 그래서 profit, 금전적 수익은 인정. 하지만 사람과 지구도 생각해. 사람은 people, 지구는 planet, 수익은 profit. 그래서 P자로 시작하는 people, planet, profit. 요 세 개를 함께 고려하자라고 하는 그런 컨셉을 트리플 버텀 라인, 세 가지 핵심 요인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세 가지가 profit, 금전적 이익, people, 사람에게 잘하자, 인권도 지키고, 다양성도 존중해주고, 커뮤니티, 지역사회도 존중하고, 노동 3권도 보장해주고, 소수자도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고, 인종차별도 안 하고, 뭐 이런 얘기겠죠. 지구는요, 환경오염 방지하고, 탄소 배출 줄이고, 수질오염도 줄이고, 종다양성도 보장하고, 이런 일들을 말하죠. 요 세 개를 트리플 버텀 라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제2장 글로벌 마케팅과 윤리적 마케팅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